43. 다툼과 고양이 중재위원회. 시간은 부드러운 강물처럼 흘러 우리의 딸 소리가 6번째 여름을 맞았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고집을 가진 작지만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였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부산스러운 발소리가 가득한 쉼터는 소란스럽지만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 속에도 성장의 통증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아내 여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동화책의 마지막 사파에 떨리는 손으로 색을 입히고 있었다. 아이는 그 옆에서 자신만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일어났다. 소리는 자신의 크레용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이는 엄마의 작업대 위 수십 가지의 영롱한 색을 뽐내는 전문가용 물감 팔레트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의 작고 하얀 손이 엄마가 막 짜놓은 에메랄드빛 물감을 향해 망설임 없이 뻗어나갔다. 안 돼. 여름의 날카로운 비명과 와장창 하고 팔레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렸다. 바닥에는 값비싼 물감들이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무지개색으로 처참하게 지식여져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름이 막 완성하려던 그림 위로 아이의 물감 묻은 손자국이 검은 번개처럼 그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아내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에게 그 그림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연약하고도 소중한 성이었다. 그녀는 딸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은 아이를 향해 평생 처음으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소리야,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했지. 이게 어떤 그림인데. 아내의 분노에 아이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급하게 달려나와 딸을 내 뒤로 숨기고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다. 여보, 진정해. 소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궁금해서. 당신은 몰라.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나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아빠의 입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 작가의 입장에서 한 치위 양보도 없이 맞섰다. 우리의 쉼터에 처음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불어의 바람이 불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가 잠든 뒤 우리는 마주 앉았다. 하지만 어떤 대화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 쌍위 눈동자를 느꼈다. 고양이들은 집안을 채운 이 차가운 공기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고양이 중재위원회 위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낸 것은 역시 늙은 왕 선장이었다. 이 왕국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군. 두 집사의 마음에 거친 파도가 일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선장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폭풍은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다음은 나비였다. 그녀는 불안한 듯 아내의 곁을 맴돌았다. 저 인간의 골골송 이완전이 고장났어. 주파수가 너무 날카롭고 슬퍼. 내가 가서 고쳐줘야겠어. 나의 완벽한 평화의 주파수로. 나비는 아내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그녀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아주 크고 규칙적인 골골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라오는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빠가 화났어. 엄마도 화났어. 집이 추워. 나는 추운 게 싫어. 아빠,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 엄마는 지금 아주 많이 슬퍼 보여. 라온의 순수한 마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 속의 까마귀. 그는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쯧쯧, 한심한 인간들. 저 그림 그리는 여자는 자신의 성이 무너져서 슬픈 거고 저 주술사 놈은 그걸 모르고 자꾸 논리로만 설명하려고 하니 더 화를 돋우는 거다. 저럴 땐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한 번 꽉 안아주는 게 약인데. 인간들은 왜 저렇게 간단한 걸 모를까. 나는 까마귀의 통렬한 지적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나는 논쟁에서 이기려고만 했다. 그녀의 무너진 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아주 힘껏 꽉 안아주었다. 아내는 내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그 순간 가게 안을 채우고 있던 차가운 공기가 봄눈처럼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44. 평범한 날들의 기적. 어젯밤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쉼터에는 다시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어색한 침묵 대신 따뜻한 커피 향과 아내가 끓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소리는 어젯밤의 일을 모두 잊은 듯 거실 바닥에 앉아 까마귀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까미는 화나면 무서우니까 웃는 얼굴로 그려줄 거야.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까마귀의 입가에 커다란 미소를 그려 넣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대 위에는 어제 망쳐버린 그림 대신 깨끗한 새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곧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딸 아이는 이제 다른 존재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아주 조금 배우게 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까마귀의 꼬리를 잡아당기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에게 맛있는 간식을 건네는 기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고양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 소리를 들었다. 선장은 왕좌에 앉아 창밖의 잔잔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폭풍 후 뒤의 바다는 언제나 이토록 고요한 법이지. 이 왕국의 바다도 이제 안정을 되찾았군. 나비는 가장 따스한 햇살이 드는 곳에 몸을 말고 누워 거의 명상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오늘 아침 햇살의 질감은 최상급 캐시미어 같군. 완벽해. 이대로 영원히 잠들고 싶다. 라오는 소리가 그림 그리는 것을 턱을 괴고 지켜보고 있었다.
내 동생, 그림 잘 그리네. 나도 그려주면 좋겠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오빠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까망이, 녀석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고 소리가 잘 보이는 소파 밑에 앉아 있었다. 저 작은 인간이 나를 웃는 얼굴로 그리다니. 꽤나 건방지군. 하지만 나쁘지는 않네. 나는 눈을 감았다. 커피 향, 된장찌개 냄새, 아이의 크레용 냄새, 그리고 고양이들의 나른한 채취. 아내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 아이가 종이에 그림 그리는 소리, 고양이들의 고른 숨소리. 나는 문득 내가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이 풍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잿빛 도시에서 나는 성공을 쫓았다. 더 높은 연봉, 더 빠른 승진, 더 완벽한 코드. 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결국 텅 빈 공허함과 소진되어버린 영혼뿐이었다. 나는 이곳으로 도망쳐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그리고 제멋대로지만 더없이 사랑스러운 내 마리의 가족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아침. 어제는 싸웠고 오늘은 다시 웃는다. 배가 고프면 함께 밥을 먹고 피곤하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든다. 이 당연하고 소소한 일상.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내야 할 기적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녀가 놀라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평범한 날들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함께였다. 45. 아이와 고양이와 바다. 시간은 부드러운 강물처럼 흘러 우리의 딸 소리가 6번째 여름을 맞았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고집을 가진 작지만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였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부산스러운 발소리가 가득한 쉼터는 소란스럽지만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름의 쉼터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놀이터이자 학교였다. 아이는 고양이들을 통해 말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온몸으로 배웠다. 늙은 왕 선장에게서는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웠다. 소리가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선장은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아이는 그런 선장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배우고 있었다. 평화의 여왕 나비에게서는 휴식의 기술을 배웠다. 아이는 나비가 햇살 속에서 몸을 말고 잠든 모습을 흉내내며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곤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나비의 굴골송을 자장가 삼아 배우고 있었다. 어둠의 기사 까망이에게서는 존중과 거리를 배웠다. 까망이는 여전히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는 몇 번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그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까망이에게 다가갈 때 먼저 자세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법을 익혔다. 사랑이란 때로는 섣불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존중하며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임을 아이는 까망이를 통해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막내 라온에게서는 순수한 사랑 그 자체를 배웠다. 라온은 언제나 아이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아이가 웃으면 함께 뛰어놀았고 아이가 울면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뺨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아이는 라온을 끌어안으며 어떤 조건도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교감의 기쁨을 배우고 있었다. 그해 여름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다 함께 바다로 나갔다. 고양이들은 낯선 바깥 세상을 경계했지만 우리의 곁이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풍경을 만들었다. 소리는 라온과 함께 모래성을 쌓았고 나비는 따뜻한 모래 위에서 낮잠을 잤다. 까망이는 파라솔 그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선장, 늙은 왕은 방파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태어난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마음을 들었다. 그곳에는 어떤 특정한 생각도 감정도 없었다. 그저 아주 오래된 기억들과 익숙한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람 냄새가 하나의 거대한 풍경이 되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내 옆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는 아내, 여름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로 웃었다. 아이와 고양이와 바다, 그리고 당신, 나의 세계를 이루는 완벽한 네 개의 요소. 나는 그 순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깨닫고 있었다. 46. 늙은 왕의 마지막 한마디. 시간은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흐르는 잔인할 정도로 성실한 강물이었다. 우리가 함께 보낸 몇 번의 가을이 더 지나고 우리의 첫 번째 고양이이자 이 쉼터의 늙은 왕이었던 선장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녀석은 더 이상 왕좌의 위엄을 뽐내며 높은 곳을 오르내리지 못했다. 하루의 대부분을 가장 따뜻한 창가 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혹은 아주 희미해진 눈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냈다. 녀석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이제는 낡고 오래된 라디오처럼 잡음이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곳에는 이제 어떤 강렬한 감정 대신 달아빠진 흑백 필름처럼 느리고 희미하게 흘러가는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만이 남아있었다. 뱃사람의 거친 손길, 생선의 비린내, 폭풍 후의 함성 같은 것들. 우리는 모두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우리는 선장의 마지막 날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를 바라며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푹신한 담요를 깔아주고 부드러운 생선 살을 으깨어 먹여주었다. 소리는 매일 저녁 선장의 옆에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녀석은 아이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선장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다른 고양이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선장의 주위에 모여들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 나는 녀석의 마음속에서 아주 커다랗고 평화로운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낡은 어선이 마침내 자신을 데리러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듯한 깊은 안도감과 반가움이었다. 나는 조용히 아내와 딸을 불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선장의 곁에 둘러앉아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다. 선장은 우리의 기척을 느꼈는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선명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바다가 잔잔하군. 출항하기 좋은 날이야.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를 한 명씩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의 왕국은 이제 너희에게 맡기겠다. 부디 평화롭게 다스려다오. 나의 젊은 주술사, 그리고 나의 따뜻한 여왕, 그리고 나의 작은 공주님.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창밖의 바다를 향했다. 선장, 이제야 돌아왔군. 그 말을 끝으로 선장은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의 쉼터는 만남과 치유의 공간이자 이제는 따뜻한 이별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우리는 선장을 그가 평생을 바라보았던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언덕 위에 묻어주었다.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완전한 삶을 살아낸 존재를 떠나보내는 것은 슬픔인 동시에 경의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47. 무지개 다리에 대한 동화. 선장이 떠난 후 쉼터의 공기는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늙은 왕이 사라진 왕좌는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서늘했다. 특히 딸 소리는 생애 처음 겪는 상실 위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아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잠이 들기 전이면 이제는 텅 비어버린 선장의 자리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다. 나는 그런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죽음이란 아이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나는 아이를 그저 말없이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는데도 소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어두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아내 여름이 조용히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물감 상자가 들려 있었다. 소리야, 엄마랑 같이 그림 그릴까? 아내는 아이의 옆에 나란히 앉아 스케치북의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아주 먼 옛날에 이 바다 건너편에는 고양이 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었대. 그곳은 이 세상의 모든 고양이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진짜 집이었지. 아내는 이야기를 하며 붓에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묻혀 종이 위에 길고 부드러운 아치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선명한 무지개였다. 고양이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 그 별로 돌아간대. 그 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푹신한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게 건널 수 있어. 고양이 별에 도착하면 아팠던 곳은 모두 낫고 늙었던 몸은 다시 젊어지고 배고팠던 기억은 모두 잊게 된대.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참치 통조림이 강물처럼 흐르고 캣닙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하늘에는 쥐돌이 인형 모양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양이 별에서는 이 세상에 남겨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언제든지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야. 마치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고양이들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대. 아내는 무지개 다리 끝에 있는 반짝이는 별과 그 별 위에서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는 수많은 고양이들을 그려넣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높은 곳에 한쪽 눈을 늠름하게 뜨고 자랑스러운 듯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선장의 모습을 그려넣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소리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아이는 그림 속의 선장을 보며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지금 저기서 우리를 보고 있겠네. 그럼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소리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아름다운 거짓말을 함께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내는 나의 기묘한 능력 없이도 그저 그녀만의 따뜻한 이야기 하나로 죽음이라는 차가운 절망을 따뜻한 희망과 그리움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였다. 48. 나비의 마지막 꿈. 선장이 떠난 후 몇 번의 계절이 더 흘렀다. 그 사이 평화의 여왕 나비도 아주 많이 늙어버렸다. 한때 윤기가 흐르던 삼색 털은 푸석해졌고 우아했던 걸음걸이는 느려졌다. 녀석은 더 이상 햇살을 쫓아 부지런히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그저 가장 따뜻하고 푹신한 자신만의 지정석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아주 깊고 긴 잠에 빠져 지냈다. 나는 가끔 잠든 나비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곤 했다. 젊은 날의 그녀의 마음이 온통 따뜻한 빛과 달콤한 감각으로 가득 찬 생명력 넘치는 꿈이었다면 이제 그녀의 꿈은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느리고 희미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수많은 오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던 날, 그녀가 햇살 속에 처음 몸을 뉘었던 순간, 여름이 처음 쉼터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위로를 건넸던 오후, 그리고 갓 태어난 소리가 처음으로 그녀의 부드러운 털에 작은 손을 뻗었던 그 경이로운 순간까지. 나비의 꿈은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록한 하나의 거대한 사진첩과도 같았다. 어느 늦봄,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나비는 그날따라 유난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곁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녀석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꿈의 풍경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들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밝고 눈부신 빛이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녀가 젊은 날 꿈꾸었던 꿀의 강과 치즈해와 솜사탕 구름 위 형체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의 한가운데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늙은 왕, 선장이 젊은 날의 늠름한 모습으로 그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이리 와, 나의 오랜 친구여. 이제 그만 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나는 나비의 마지막 꿈을 경외심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녀석은 조금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떠나는 가장 신나고 행복한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내와 딸을 불렀다. 우리는 나비의 곁에 둘러앉아 그녀의 마지막 꿈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녀석의 작은 가슴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르릉 소리가 조용히 멈추었다. 평생을 평화 속에서 살았던 그녀는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꿈속 천국을 향해 영원한 여행을 떠난 것이다.